이제 5장입니다. 5장이 아마 바리스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제 우유 스티밍인데, 그게 바리스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에소프레소를 추출을 하고, 그 앞서서 에소프레소를 추출할 때 커피 그라인더의 굵기를 맞추는 거는 당연히 에스프레소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이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섞는 겁니다. 근데 우유를 섞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미세한 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유에 거품을 넣는 포밍 작업과 그 다음에 이 음료를 따뜻하게 한 70도까지 높여서 제공할 수 있도록 우유를 냉장온도 4도씨의 우유를 65도에서 70도까지 올리는 우유 스티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 스티밍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거품을 낸다는 포밍과 혹은 프로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팅과 우유의 온도를 높이는 수증기로 높여서 스티밍이라고 하는 두 가지 포밍 앤 스티밍을 다 아울러서 우유 스티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카푸치노나 카페 라떼를 만들 때 우유 스티밍을 한다는 것은 공기를 주입해서 거품을 낸다는 것과 음료로서 향기가 좋게끔 70도 정도까지 높인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 이 5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65도, 70도를 이야기했는데 우유의 온도를 70도를 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유의 거품을 곱게 내야 음료가 더욱더 부드럽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외견상 거칠지도 않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죠. 그렇게 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곱게 낼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처음 바리스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직접 해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카페에서 우유 스티밍한 칙칙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우유를 갖다가 거품을 낼 때 사용되는 그 그릇을 우리가 스팀 피처라고 합니다. 그 스팀 피처는 모양이 여기 사진으로 나오지만 특징이 뭔가요? 아래로 갈수록 좀 넓어지고 위에가 좀 좁죠.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우유가 회오리치거든요. 회오리처럼 돌아가는데 위에가 넓으면 쉽게 확 끌어 넘치기 때문이에요. 회전되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위에가 약간 좁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와 비슷한 게 또 커피 도구엔 뭐가 있죠? 제즈배가 있죠. 제즈배도 잘 보면 아래 면적이 넓고 위에가 약간이 아니라 제즈배는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 커피를 두 잔 뽑게 되죠. 14g을 담아서 에스프레소를 각각 7g씩 써서 25ml를 받은 다음에 양쪽을 카페 라떼나 혹은 카푸치노를 만들어요. 왜 두 잔을 만들게 할까요?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음료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문을 하든 간에 그 카페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잔의 카푸치노를 똑같이 만들지 못한다면 바리스타의 기능을 다 갖추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지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 두 잔을 만들게 되고 두 잔의 카푸치노나 카페 라떼가 거품의 질이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잘 만들었는데 양쪽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바리스타로서의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험에 통과시키지 않죠. 자, 우유가 남지 않도록 그 정량을 사용하기 위해선 애당초 2인분일 경우에는 60ml 용량의 피처를 1인분일 때에는 300에서 350ml를 쓰게 하는 거죠. 만약 용량, 그러니까 1인분을 만드는데 큰 양의 피처를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면 어때요? 우유의 깊이가 낮죠. 우유의 깊이가 낮으면 그렇죠.
포밍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서 과열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릇 그 피처의 용량을 따지지 않고 스티밍을 한 다음에 남는 우유가 많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그게 아까우니까 그냥 거품 낸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우유를 거기다가 더 넣고 또 다시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열을 받았던 건 금방 온도가 올라가면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이치가 나니까 한 번 사용할 양의 우유만 담아서 제조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조금 남았다거나 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뒀다가 다시 거품 내기를 한다 그러면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서 이치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피처를 우유가 남지 않도록 정량을 측정해 사용하고 거기에 맞는 용량의 피처를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또 바리스타가 카페 라떼, 카푸치노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우유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꺼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담아서 음료를 만들게 되는데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유가 냉장고에 문이 열려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변성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바리스타는 우유의 상태를 육안과 향기를 맡아서 구별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우유를 써서는 안 되고 또 시각적으로 이 고체 물질, 덩어리진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변성이 온 겁니다. 큰일 나죠. 그런 거를 쓰면 안 되고 또 하나 외견상 별 문제가 없는데 냉장고의 냄새를 다 우유가 흡수한 상태에서 음료가 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우유를 특히 쓰는 냉장고들은 음식물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유를 갖다가 거품을 낼 때 600ml 잔에다가 200ml 정도를 넣게 되니까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피처에 여기가 보면은 이제 코처럼 나와 있잖아요. 배출구가 요 밑에 우리가 이걸 코라고 부르는데 코의 못 미처까지 따른다. 근데 이걸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피처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0점 조정을 하면서 200ml를 담아서 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점차 200ml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서 그래도 저울을 써야 되겠지만 바쁠 때에는 200ml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왜 200ml냐? 카푸치노의 탄생국이 어딥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국립연구소가 나서서 카푸치노의 기준을 이야기하죠. 에스프레소 1, 우유 4, 거기에 거품을 1만큼의 분량으로 그래서 180ml 잔에 따라서 낸다. 요 기준대로 하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는 카페 라떼와 모양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푸치노 그러면 거품을 수북히 쌓이게 하는데 그거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방식으로 자리를 한 카푸치노이고 우리는 배울 때에는 이탈리아 정통 카푸치노를 만든 그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고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유 있는 바리스타에서 나오는 카페라떼 카푸치노는 이태리 정통 카푸치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에는 거품을 내기 위해 공기 주입의 한계 온도는 37도이고 데우는 거는 65도에서 70도다. 그러니까 37도까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공기 주입. 제가 좀 개인기를 해볼까요? 우유를 넣고 치치치치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기가 함께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거품을 만들게 되죠. 그럼 여기서 퀴즈. 우유 스티밍을 할 때 공기를 만들게 되는 원인 물질은 뭔가요? 예, 공기 속의 공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기방울을 유지하게 해주는 우유의 성분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거품을 만들게 하죠. 그러면 지방이 거품을 만든다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예요. 지방이 오히려 많으면 거품의 형성된 거품이 오히려 그 무게로 인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은 무엇이냐? 향기를 내고 또 하나 완성된 카푸치노에 윤기를 내게 함으로 해서 부드럽고 훨씬 더 보기 좋게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공기 주입 37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 37도냐? 체온이 얼마죠?
그렇죠. 우유는 누구의 젖이죠? 포유동물인 소의 젖이죠. 소의 체온은 얼마일까요? 37도. 그래서 37도 이상 올라가면 단백질의 변성이 오면서 거품이 형성되지 않고 공기를 주입할 때 거칠게 들어간 큰 방울들이 고르게 부서져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곱게 퍼지질 않기 때문에 공기 주입은 37도까지 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 동영상인데 제가 소리를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유의 거품을 내는 원인 물질은 무엇입니까? 공기라는 거죠. 이 공기 중에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기 중에 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칙칙 소리가 나는 것이 공기가 주입되는 건데, 그거를 이 일러스트 화면으로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분사가 되면 여기 잠깐 멈출게요. 여기 보일러에서 스팀이 나와서 맹렬하게 나가죠. 이 압력이 거의 1에서 1.5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우유 속으로 쭉 분사가 되면서 이 팁을 한쪽은 밑으로 물속으로 잠기게 하고 한쪽은 약간 물 위쪽으로 나오게 하면 치직치직 소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 분사되는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 공기가 이 크게 형성이 되죠. 이 큰 것이 우유가 회전이 되면서 잘게 부서져서 곱게 됩니다. 얘가 37도를 넘어버리면 한번 이렇게 크게 된 물방울은 잘게 부서지지 않아요. 따라서 공기 주입은 37도까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보실까요? 그죠? 커지고 회전이 되면서 잘게 부서지고, 요 대목은 뭐냐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 단백질을 보면은 친수성과 소수성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배열이 물과 친한 쪽은 예컨대 이 우유 쪽으로 되고, 물과 친하지 않은 쪽은 바깥을 향하게 되면서 경계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방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지방은 친수성, 소수성이 없기 때문에 방울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이 방울을 형성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제작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긴 소리를 틀고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스티밍을 시작할 때 25도 상온에서 37도까지는 공기를 주입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서는 공기를 주입해주면서 포밍을 하게 되죠. 37도인 이유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의 체온은 37도인데 이 체온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형성된 거품은 잘게 쪼개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라떼나 카푸치노를 만들었을 때 거친 거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기 주입을 멈추고 스티밍, 데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37도까지 만들었던 거품을 이제 잘게 쪼개면서 동시에 65도까지 우유의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고 70도 이전에 스티밍을 끝내야 되는데요. 70도를 넘게 되면 우유의 유단백질과 유지방이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취, 우유에서 나지 않는 다른 비릿한 향들이 올라오면서 이 담기는 커피에 향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65도에 스티밍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카페 라떼를 만드는 것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잔 기준으로 스티밍을 하실 때는 이 스팀 피처로 스티밍을 하게 되는데, 이 피처 안에 보면 이 코 부분에 살짝 아래까지 우유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200ml를 재는 위치를 알아서 재지 않아도 200ml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추출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데미탓에 200ml를 항상 재면서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우유 거품 내는 쪽으로 바로 갈게요. 그죠?
스팀을 빼주고, 왜냐면 끝에 물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겹칠 것 같아서. 그리고 팁을 살짝 올린 다음에 지금 잘 보시죠? 회전하고 있죠? 이 회전이 돼야 들어간 공기가 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37도까지 체온 정도까지인 거죠. 그런 다음에 노즐을 담고 70도까지 65도에서 70도까지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는 다시 끝에 우유 찌꺼기가 있으니까 빼주고, 그렇습니다. 이왕 보신 김에 우리 붓는 것까지 한번 볼까요? 두 잔의 라떼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피처 하나에다가 아예 같은 양, 거품의 비율을 같게 사용하는 걸 경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양쪽의 잔에 거품의 양들이 다르면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편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저 뒤에 피처가 올라가는 거, 엉덩이가 들리는 걸 잘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거품만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지게는 우리 그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를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거품의 양과 뒤에 있는 거품의 양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 두 잔이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흔히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라떼라고 얘기하지만 이태리 정통 카푸치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품의 상태라든가 두 개의 분량이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진도를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거품을 낼 때 이 라떼 거품과 흔히 카푸치노 거품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실 카푸치노나 카페 라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1971년에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문을 열면서 이탈리아의 카푸치노를 미국식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라떼와 카푸치노는 같은데 지금 어떻게 문화적으로 소통되고 있죠? 라떼는 거품이 좀 카푸치노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준을 SCA나 이런 국제 바리스타 대회에서는 거품의 두께를 1cm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하죠. 이태리는 그걸 받아들이진 않지만 아무튼 이건 다 미국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카푸치노는 더 풍성하게 거품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카페 라떼에 비해서 더 풍성하게 카푸치노의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의 주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라떼는 거품 주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깊게 들어가서 회전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카푸치노는 계속 표면 쪽에 있으면서 공기 주입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노즐의 높이를 보십시오. 자, 잠깐 보십시오. 진행이 되면서 카페 라떼는 노즐을 계속 어느 정도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안으로 더 이상 공기 주입을 시키지 않고 회전만 시키고 있고, 카푸치노는 계속해서 거품을 더 많이 오랫동안 공기를 주입하면서 거품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죠. 자, 두 개가 이제 구별이 되시나요? 동시에 이태리 정통 카푸치노는 거의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라떼와 같게 거품이 그렇게 지금처럼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고 계시면 요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계속 나가겠습니다. 본문도 보시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포밍과 플로팅 혹은 스티밍의 차이 말씀드렸고, 스팀 밸브는 스팀 노브, 이른바 다이얼 방식과 스팀 레버, 온오아 방식이죠. 온오아 낫, 한번 확 해서 키거나 아니면 중간이 없는 단계, 두 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노브를 할 경우에는 스팀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레버 방식도 요즘엔 뭐 중간 방식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올와 낫이죠. 확 열거나 아니면 닫거나. 자, 구멍은 노즐의 개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3개짜리, 4개짜리, 뭐 5개짜리가 있는데 피처, 사용하는 피처가 클수록 우유의 양을 많이 거품을 낼수록 어떻게 돼요? 수증기의 세기가 더 필요하죠. 수증기의 양도 더 필요하고 또 수증기는 곧 온도이기도 해서 우유를 단시간 내에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유의 양이 많을수록 노즐의 구멍이 많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보면은 우유를 담는 피처가 있고 거품을 낸 다음에 반씩 나눠서 쓰는 피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유를 담아서 스티밍을 시작할 때의 그 피처는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4도에서부터 37도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한 6초, 7초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피처가 혹시라도 뜨거워서 우유를 담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37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공기 주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처음에 스티밍을 할 때 차가운 우유를 담는 피처는 차갑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유지돼야 되니까 반씩 나눠서 절반을 나눌 때 쓰는 또 하나의 피처는 그때는 따뜻한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우유의 온도, 거품을 낸 온도가 낮아지면은 한 잔에 담기는 카페라떼, 카푸치노의 그 향미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건 유튜브에서 CCA 커피를 쳐서 카페라떼를 치시면 아까 그 영상으로 연습하실 때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유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면 우유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엇이며 또 지방은 어느 정도 있고 또 지방도 저지방과 저지방이 아닌 우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단백질에는 무엇이 있고, 단백질을 보면은 우리가 치즈를 만들 때 다 우유의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의 형성에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우유를 살 때 우리가 시유가 있고 원유가 있고 가공유가 있고 뭐 멸균우유가 있는데, 시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젖을 짜서 시중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짠 우유와 원유와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 원유는 지방이 가만히 두면 물 위로 떠요. 그래서 시유는 유통이 될 때에도 지방이 분리되지 않도록 액체 사이에 딱 고루 퍼트린 것, 그것을 우리가 시유라고 합니다. 가공유는 이제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유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균이 없도록, 그러면 보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멸균우유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태의 변질이 적어요. 일반 시유를 갖다 쓰실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남는 게 유통기간이 넘어버리고, 또 유통기한 한 2, 3일이 지나면 또 일주일이 지나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쓰실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관기간이 한 2, 3개월 되는 멸균우유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멸균우유를 가지고 거품을 잘 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면 일반 시유를 거품 내는 것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훈련용으로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의 성분의 뒤쪽에 그 성분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통상 우유에는 단백질이 한 3% 정도, 지방이 3.5% 정도, 그 다음에 유당이 오히려 더 많죠. 4.6%. 그래서 라떼를 거품 낸 라떼가 왜 다냐, 왜 단맛이 나냐? 우유가 달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유당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품을 내서 수증기를 날려버리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더 농축이 되기 때문에 질감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스타는 항상 청소를 잘 해야 되고, 여기 보면 특히 노즐 팁을 분리를 해서 깨끗하게 물에 담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결해지고 라떼 맛에도 영향을 끼치고 손님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죠. 더 구체적으로 위생검사에서
이 부분 때문에 검사에서 불량하다고 나오게 되면 카페가 문을 닫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평소 청결한 관리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